이번에 강의하게 되는 것은 논어 두 글자에 대한 정의와 논어의 편장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논어 두 글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논할 논자, 말씀 어자로 논과 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어에서 쓰이는 논어라의 두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가지가지의 학설이 달리 분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논어 두 글자의 해석은 그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서 예문지를 보면 논어라 하는 것은 공자께서 제자와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신 것과 제자들끼리 서로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바로 이야기하면서 공자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각기 공자의 말을 기록했고 공자가 돌아가시면서 문인들이 서로 더불어 편집해서 논찬했기 때문에 이를 논어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논어의 의미는 논찬의 뜻을 가지고 말했다라고 해서 논어라는 명칭이 붙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병어 논어집회서의 소에 의하면 논이라 하는 것은 바로 낚싯줄 윤자로 그리고 바퀴 윤자 조리가 있다라는 이치 이자, 차례차자, 지을 찬자의 뜻으로 다양하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논어의 논자에는 이와 같이 5가지의 뜻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논어라는 책은 세상의 일을 경륜한다의 뜻으로 륜자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륜이라 하고 온전무궁이라고 해서 논어는 온만하게 끝이 없이 전해진다라고 해서 구를 전자 뜻으로 바퀴 륜자를 말하기도 하고 이치 이자는 거기에 수많은 이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치라 말하기로 한다 하고 논어의 편장은 차례가 있기 때문에 차자를 쓰고 많은 현인들이 모아서 편정한 것이기 때문에 찬이라고 한다라고 논자를 5가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현우 주례주에 의하면 어는 뭔가 답한 것을 어라고 해서 답한 말을 답술할 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두 공자께서 제자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응답의 뜻으로 어라고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논자의 아래에다가 어자를 쓰게 된 이유는 반드시 경론이 찬술된 이후에 기재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이것은 거짓이나 잘못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논어의 논자가 어떠한 뜻으로 또 달리 쓰였는가? 사기에 사용된 논자의 예만 봐도 4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맹순열전에서는 전병과 접자가 모두 논한 바 있다라고 할 때 논자는 저어론의 뜻인 것입니다. 저수를 말한 것입니다. 홍리열전에서는 장탕으로 더불어 모든 율령을 논정했다라고 할 때의 논자는
의론의 뜻으로 모든 율령을 상의해서 제정했다의 뜻으로 논자가 쓰인 것입니다. 관한열전에는 바로 그 책은 세상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의 행사를 논한 것이다 라고 할 때의 논자는 그의 행사를 열거하고 있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후연표서에서는 서쪽으로 주시를 살펴보면 사기의 구문을 논하고 있다의 논은 바로 사기의 구문을 수록하고 있다의 뜻으로 논자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논자의 하나에도 저냐, 의논이냐, 나열이냐, 수록이냐의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논어 두 글자에 대한 해석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약해보면 유향은 논어 20편은 모두 공자 제자들이 선언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진 양천의 물리론에서는 논어라 하는 것은 성인의 지론이며 왕자의 큰 교화이니 이 논어는 소원이 위서원이라 이 논어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 선한 말이 된다라고 해서 진나라 양천은 논자의 뜻을 지론으로 받고 어자를 선언의 뜻으로 받던 것입니다. 이처럼 양천의 논어라는 말은 성인의 지론과 또 유향이 말한 논어는 모두 공자의 선언이라는 뜻으로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논어라는 논자에는 공자의 지론이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라는 것은 공자의 선한 말씀, 좋으신 말씀, 이렇게 해서 논어라고 하는 데에는 공자의 지극한 논지와 공자의 가장 좋은 말씀이 수록된 책, 이렇게 책명이 붙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논어의 편장과 내용은 어떻게 현재 논어가 이루어져 있는가? 이 논어의 편장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행 논어로 말한 것입니다. 논어는 총 20편이고 장으로는 482장인데 향당편을 1장으로 계산했을 때 482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글자 수는 15,919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자 집주본에 근거한 것입니다. 앞서에서 장학성이 말했듯이 옛사람의 저서라 하는 것은 간혹 책명도 붙이지 않았고 후세 사람이 교정보면서 편수에 글자를 가지고 편명을 붙인 것이라고 하면 논어 20편은 공자가 붙인 게 아니라 후인들이 그 첫 부분의 글자로 편명을 삼은 것이기 때문에 논어 20편의 편명은 매 편의 첫머리 글자의 구절로 각 편의 편명을 붙일 뿐이기 때문에 편명에 특별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논어의 첫 편인 하기편은 하기라고 해서 하기편은 전체적으로 학문만을 전문적으로 논술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논어 제 두 번째의 위정편은 위정이라고 해서 제2가 모두 정치만을 전문적으로 논술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앞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적었을 뿐인 것입니다. 매 편의 장소 또한 일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장으로 보면 요할편은 겨우 3장이고 글자 수로는 369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으로 보면 헌문편이 47장에 1340자에 해당된 걸로 보면 요할편과 헌문편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장의 글자 숫자 또한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는 위정편에 자왈 군자불기 하면은 자왈까지 넣으면은 6자고
내용으로만 보면 군자불기 네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논어에서 가장 짧은 일장이 6자이고 장에서 가장 많은 글자를 쓴 것으로는 선진편 바로 자로 증석시자장의 한 장이 315자로 마치 요할편의 3장을 모두 종합할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상론의 전시편은 각 장의 자수가 40자 이내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론의 경우는 하론의 후시편은 각 장의 자수가 40자 이상이 무려 69장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람의 편의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도표를 살펴보면 상론과 하론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수와 자수를 보면은 이와 같이 하론의 부분이 대다수가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론에 가면은 천자가 넘는 곳이 4군데나 있지만 상론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론과 하론의 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논어의 내용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논어는 말을 기록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언이라는 측면, 즉 공자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언이라는 말은 어록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어록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스님들이 법문했던 것을 제자들이 적으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어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논어는 곧 어록체의 효시라고 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을에 말하면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의 스님들의 어록을 주로 말하고 있지만 논어가 어록의 최초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단락마다 공자문화의 사제의 언행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나라 하이소는 이러한 기록의 성격을 6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보면 제자들이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것, 공자가 제자들의 물음에 답한 것, 이것은 공자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과 제자들과의 답변을 말해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자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문답, 당시 사람들과의 이야기, 이것은 제자가 당시 사람들과의 이야기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께서 신하로서 임금의 물음에 대답한 것, 이것은 공자와 제자가 공통인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가 대부의 물음에 대답한 것, 이와 같은 성격으로 공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초는 이 내용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문답의 형식은 6가지고 내용을 분류하면 8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논어는 개인의 인격 수양에 관한 교훈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은 대체적인 것이 제자들의 인격 수양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자께서 수많은 인을 말씀하신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인을 성취하려고 목적하신 바이지만 그것은 뭐냐? 공자 제자들의 인격에 관한 수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논어의 내용은 첫 번째 개인의 수행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윤리에 관한 부분으로 개인과 사회 이 두 부분을 모두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자께서 도를 펴시려고 했던 것은 대다수가 이 도를 행한 입장에서 정치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리담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공자의 심오한 학문 세계를 피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천리담이 논어에 있어서의 적게 말씀하신 형이상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이야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자의 제자들과 당시 사람에 대해서 그 개인의 제목에 따라서 가르침을 베푸는 문답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인격을 가르치되 바로 똑같은 효나 똑같은 인을 물어도 인격 수양이란 면에서는 같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수재식요법, 그 사람의 제목에 따라서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 이러한 점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공자 문화의 제자들과 또한 옛날 사람, 공자 이전에 대한 인물, 다시 말하면 공자 이전에 은나라의 삼인이라든지 바로 요순이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공자 당시에 함께 살았던 거배곡이라든지 또한 알령이라든지 이전에 관중은 고인에 속하는 것이고 공자와 당시대의 사람에 대한 비평이 가감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공자께서 스스로 평소에 또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신 것들을 서술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공자의 일상생활은 바로 향당제 10과 같은 것이고 제자들이 선생을 찬탄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논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의 성격과 내용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양계초에 인문제자의 바로 공자의 인문제자의 눈에 보이는 공자의 인격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논어라고 하는 내용에는 우리의 개인과 사회 그리고 정치와 철학 이 수많은 것들이 다시 말하면 고인과 당시 사람을 평한다라는 것은 바로 공자의 역사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논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공자의 역사의식과 철학의식과 그리고 사회윤리와 수많은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 책임을 말해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